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바로 옆에 있는 나무 데크 시설에서 잠실 석촌호수 동호를 배경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저녁 8시 28분 정도 됐습니다. 자, 드디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현장 투표가 미국 동부 지역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은 영토가 광활하기 때문에 미국 동부의 대서양 연안부터 미국 서부의 태평양 연안까지 무려 4,600km 정도 광활한 영토인데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보다 미국의 제1의 도시 뉴욕이 14시간 정도 늦은데요. 자, 그래서 미국 동부 뉴욕이 있는 미국 동부 지역부터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현장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오 전후해서 미국 서부 지역까지 투표가 다 완료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흥미진진하게 관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현재 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은 간접 선거 방식이고 또 선거인단을 선출함에 있어서 승자 독식 제도, 이른바 유닛 룰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직접 선거 방식,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는 미국은 50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연방 국가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치릅니다. 그래서 유권자인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출된 선거인단이 다음 달 12월에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른바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고 하고, 지금 이 시간 11월 5일 화요일 이 시각에 미국 동부 지역부터 현장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함에 있어서 50개 주별로 선거인단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선거인단 숫자가 총 538명입니다. 이 숫자는 미국의 연방 상원의원 숫자 100명과 연방 하원의원 숫자 438명을 합한 숫자입니다. 자,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연방 상원의원 숫자 100명과 연방 하원의원 숫자 438명을 합한 숫자 총 538명이고요. 그 중에 과반수, 즉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는 구조인데요. 자, 그래서 총 선거인단 538명은 결국은 연방 상원의원 100명, 연방 하원의원 438명의 합한 숫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연방 상원의원은 미국은 연방 국가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서 50개 주 각 주마다 연방 상원의원은 2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50을 곱하면 총 100명의 연방 상원의원이 있고 임기가 6년입니다. 그 다음에 연방 하원의원 숫자는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선출을 하다 보니까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 3,900만 명의 인구, 캐나다 인구하고 비슷한 3,9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인구수에 비례한 연방 하원의원 숫자가 52명입니다. 반면에 인구가 가장 적은 와이오밍주는 인구가 59만 명밖에 안 되는데요. 송파구가 제가 지금 서 있는 잠실을 품고 있는 송파구가 인구가 66만 정도 되는데, 송파구보다 인구가 적은 미국의 주가 와이오밍 주입니다. 이런 데는 연방 하원 의원을 한 명만 선출합니다. 알래스카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주를 예로 들면 연방 상원 의원 숫자 2명, 연방 하원 의원 숫자 52명, 합하면 54명. 그 숫자가 캘리포니아 주에 배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인단 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인단이 총 538명인데요.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배정된 주가 캘리포니아 주가 54명, 텍사스 주가 40명, 플로리다 주가 30명, 뉴욕 주가 28명,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리기를 연방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이고 반면에 연방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밖에 안 됩니다. 자, 538명의 대통령 선거인단 중에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그래서 270이라는 숫자를 매직 넘버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든 각 당의 그 텃밭, 우세 지역은 별도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판세는 확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진보 성향의 민주당은 미국 서부 지역 태평양 연안, 그리고 미국 북동부 지역이 민주당 우세 지역 텃밭이고요. 반면에 보수 성향의 공화당은 미국 중부 지역과 남동부 지역이 공화당의 텃밭, 우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인단수 538명의 숫자를 따져보면 민주당의 그러한 우세 지역인 텃밭은 선거인단 수가 226명이고요. 공화당의 우세 지역 텃밭은 선거인단이 219명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약 7명이 앞서는 거죠. 민주당은 선거인단 우세 지역의 민주당의 우세 지역의 선거인단 수 226명과 공화당의 우세 지역 선거인단 수 219명 비교하면 7명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박빙, 초경합에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른바 7대 경합주가 관건입니다. 이 지역은 공화당이 이길지 민주당이 이길지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7대 경합주는 이른바 선벨트의 4개 지역과 이른바 러스트벨트의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자, 선벨트라고 하면 위도가 북위 36도 이하에 있는 일조량이 강한 그러한 뜨거운 지역, 그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 그 지역들을 태양할 때 선해서 선벨트라고 하는데요. 북위 36도 이하의 선벨트가 바로 7대 경합주 중에 4개 지역이 선벨트에 있는데요. 자,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이상 4개 주가 7대 경합주 중에 선벨트에 있는 4개 주입니다. 그 다음에 러스트벨트는 어떤 뜻이냐면 과거에 중공업 중심의 제조업 중심 시설이 있었던 그런 도시들이 요즘 IT 시대다 보니까 중공업 중심의 제조 시설이 이제 쇠락, 낙후되고 퇴보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그 중공업 중심의 제조 시설들이 녹이 슬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녹슬 달 때 러스트, RUST에서 러스트라고 하는데요. 쇠락한 중공업 중심의 공업지대는 총 8개 지역이 있죠. 5대5 주변에 8개 지역이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데요. 8개 주가 어디냐면 뉴욕주,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 버지니아주,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일리노이주,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이상 8개 지역이 쇠락한 중공업 중심의 공업지대 러스트벨트인데요. 그 중에 7대 경합주가 3군데가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미시간주, 위스콘신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대 경합주, 민주당이 승리할지 공화당이 승리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 초접전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7대 경합주는 선벨트에 4개의 주가 있고 러스트벨트에 3개의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대 경합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이 총 93명입니다. 93명. 자, 전체 선거인단 수 538명 중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텃밭으로 우세 지역으로 이미 대세가 확정되어 있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텃밭 지역이 선거인단 수 226명, 공화당 텃밭 지역이 선거인단 수 219명으로 이미 거기는 대세가 확정되어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7대 경합주에서 어느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냐 아니면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냐, 어떤 후보가 그 7대 경합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가져가냐가 이번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7대 경합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는 총 93명입니다. 그래서 선거인단 수가 많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러스트벨트에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19명, 선벨트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 각각 16명, 그 다음에 러스트벨트에 있는 미시간주 선거인단 수 15명, 또 선벨트에 있는 애리조나주 선거인단 수 11명, 또 러스트벨트에 있는 위스콘신주 선거인단 수 10명, 또 선벨트에 있는 네바다주 선거인단 수 6명 이상 7대 경합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가 많은 순서대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총 7대 경합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 93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가 이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하냐가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인단을 어떤 후보가 가져가냐를 정함에 있어서 이른바 승자 독식제도 유닛 룰 시스템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가 19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펜실베이니아주의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투표를 예를 들어서 펜실베이니아주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선언한 선거인단 후보에 대해서 투표를 한 숫자가 한 50만 명이고, 또 반대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선언한 선거인단 후보가 50만 1명이다. 50만 1명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한 표를 더 많이 확보한 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펜실베이니아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 19명 전체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싹쓸이를 해버리는 것, 그걸 승자 독식제도 유닛 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지역의 유권자, 펜실베이니아주의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냐, 한 표라도 상대 후보보다 한 표라도 더 많은 지지를 받으면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후보, 즉 1등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를 전부 싹쓸이를 하는 승자 독식제도 유닛 룰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또 예를 들면 미시간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가 15명인데요. 그곳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후보가 미시간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 15명을 다 싹쓸이 합니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의 유권자들의 한 40만 명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는데 그보다 한 표 많은 40만 한 표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라면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한 표를 더 많이 얻었기 때문에
미시간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 15명을 다 싹쓸이하는 그런 구조. 그게 바로 독특한 미국의 선거인단 선출 방식으로 승자 독식 제도, 이른바 싹쓸이 제도, 영어로는 유닛 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7대 경합주가 바로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텐데요. 그곳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가 전체 선거인단 수 538명 중에 93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 조사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7대 경합주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4군데에서는 우세하고 2군데에서는 무승부고 1군데에서는 열세라고 조사가 나왔는데, 반대로 다른 기관에서 여론조사한 것에 의하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4군데에서 우세하고 1군데는 무승부고 2군데에서는 열세다라는 거의 정반대에 가까운 사실상 최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정도로 초접전, 초박빙, 그야말로 미국인들이 표현하기를 면도날 하나 차이에 그 초박빙, 초접전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7대 경합주가 미국의 대통령을 누구로 만들지를 결정하는 그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동맹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동맹국가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전쟁이 발생됐을 경우에 군사 지원을 하기로 계약이 맺어져 있는 나라가 동맹국가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가가 미국이고,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우리 한미 관계에 있어서 한미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등 다양한 이슈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가 되냐가 중요한데요. 당연히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동맹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업가적인 성향을 가진 반면에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그러한 경제적, 사업가적 그런 차원보다는 동맹의 중요성, 국제 외교에 있어서 선례, 함께 국제가 함께 한미가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대승적 판단을 내릴 후보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라고 전망들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보다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될지 정말 초박빙 승부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약 한 24시간 정도 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날 텐데요. 내일 이 시간 정도에는 누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 대략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바로 옆 나무 데크 시설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미국사에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6년 전에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여행을 갔었고요. 5년 9개월 전에는 미국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약 6년 전인 2018년 9월에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여행을 갔고요. 그 다음에 약 5년 9개월 전인 2019년 2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여행을 갔었고요. 약 1년 2개월 전인 작년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는 7박 10일의 일정으로 4식구 가족 여행으로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여행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토론토, 킹스턴의 천섬, 몬트리올, 퀘벡,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버몬트주의 국경 검문소로 입국을 했고,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 미국의 제1의 도시이자 세계 경제 중심인 뉴욕, 맨해튼 순으로 7박 10일 동안 4식구 가족 여행을 1년 2개월 전에 했었는데요.
이처럼 미국을 제가 3번이나 다녀왔고 수많은 미국에 관한 서적을 독파를 하면서 미국에 관해서 리서치, 연구, 탐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하고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6권 출간했는데요. 지금 7번째 인문학 작품을 집필 완료 직전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출간한 게 올해 2월 19일에 6번째 작품으로 흥미진진한 미국사를 출간했는데요. 그것은 미국사에 관한 총론에 해당이 되고 지금 집필하고 있는 7번째 작품은 미국사에 관한 강론에 해당이 되는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입니다. 미국의 50개 주를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그러한 컨셉인데요. 지금 미국의 50개 주 중에 39번째 주까지 썼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40번째 주로 미국의 중북부 지역에 있는 사우스 다코타 주를 쓸 차례입니다. 사우스 다코타 주는 가장 유명한 게 뭘까요? 러시모어산 국립공원입니다. 자, 러시모어산 국립공원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4사람의 얼굴 두상이 큰 바위에 조각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러시모어산 국립공원인데요. 그 네 분의 역대 미국 대통령, 제일 왼쪽부터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오른쪽에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그 오른쪽에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그 오른쪽에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순서로 그 큰 바위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 크기의 얼굴 두상을 바위에 조각해 놓은 게 바로 러시모어산 국립공원인데요. 바로 미국의 50개 주 중에 캐나다와 접경지대에 있는 게 이제 노스 다코타 주고 그 밑에가 사우스 다코타 주입니다. 사우스 다코타 주에 바로 러시모어산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오늘 밤에는 미국 50개 주 중에 40번째로 미국 연방에 가입한 사우스 다코타 주에 관하여 집필을 할 차례입니다. 제가 계속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집필하는 주경야작이죠. 주경야독이라기보다는 주경야작.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작품 활동을 창작을 하는 주경야작 활동을 계속 밤을 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이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미국의 50개 주를 언제 다 쓸까 걱정도 있었습니다만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벌써 어젯밤까지 39번째 주로 노스 다코타 주를 썼고요. 오늘은 40번째 주로 사우스 다코타 주를 쓸 차례고 앞으로 한 열흘 정도 후면 50개 주를 다 집필을 마치고 두께는 분량이 450페이지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3월 6일 날 2023년 3월 6일에 출간한 인문학 서적 네 번째 작품이 제2차 세계대전 월드워 2였는데요. 그 작품의 두께가 466페이지나 됐습니다. 이번에 7번째 작품인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라는 작품도 두께가 450에서 460페이지 내외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제가 미국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 관심이 많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미국 동부 지역부터 오늘 저녁에 시작이 됐고 내일 정오 직후에는 미국 서부 지역까지 투표가 다 마쳐질 것 같고요. 내일 이 시간쯤에는 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누가 될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흥미진진하게 미국 대선을 관전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자,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바로 옆 나무 데크 시설에서 잠실 석촌호수 동호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계속 이렇게 맨손으로 스마트폰을 잡고 이 영상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손이 시려울 정도로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고요. 또 이틀 후면 겨울의 문턱인 입동입니다. 이틀 후 11월 7일이 겨울의 문턱에 해당이 되는 입동인데요. 이제 늦가을 지나 곧 초겨울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자,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Have a good night. 자,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고요. 동호 북쪽 조깅로 바로 북쪽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보여드립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롯데월드타워, 서울의 상징, 또 잠실벌의 등대 역할을 하고 있는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곳 달리기를 하는 분들, 산책하는 분들이 많고요. 한번 쭉 마지막으로 여기가 나무 데크 시설입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바로 옆에 있는 나무 데크 시설이고요. 동호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입니다. 그 다음에 저 불빛이 화려한 곳이 동호와 서울을 연결해주는 굴다리고요. 그 너머로 동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곳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11월 5일까지 무려 22년 8개월 5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이고요. 22년 8개월 5일 동안 42.19km를 101회 완주했고요. 연평균 풀코스 완주 횟수는 4.6회 정도 되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그리고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에 약 69%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인 26,800km 정도를 달렸으니까 22년 8개월 5일 동안 일평균 훈련 거리는 3.4km 정도 됩니다. 어제 이틀 전이죠. 11월 3일 일요일에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기안84님께서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48분 16초의 기록으로 완주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현재 만 40세이신데요. 작년에도 청주 마라톤에서 4시간 47분 8초의 기록으로 완주하셨는데 이틀 전에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는 그보다 기록이 1분 8초가 늦은 4시간 48분 16초의 기록으로 완주하셨다고 합니다. 자, 대단하십니다. 기안84님. 자, 그분의 완주를 축하드리고요. 자, 평안한 저녁 되시길 빌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의 풍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노천 카페도 보입니다. 노천 카페 달리기 하는 분들 보이고요.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나무 데크 시설입니다. 감사합니다.